안녕하세요. 제3위길 채널 주동식입니다. 오늘은 좀 집에서 하는 두 번째 녹화인데, 밤 시간이라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늦은 시간이긴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그 지역 문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첨예하게 좀 뭐라 그럴까, 갈등이 생기기 쉬운 이제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아마 좀 더 예민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주제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은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5.18 북한군 이 침투했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일부 보수 시민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 고향을 이제 거론하면서 역시 전라도라 어쩔 수 없다 이제 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한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하루 이틀 겪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도 역시 좀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이대로 이제 가도 되는 건가? 한번 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좀 생각해 봤으면 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제 이 주제로는 그만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또 막상 이제 문제가 닥치고 제가 해야 될 말이 생기면 또 피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또 해야 될 이야기가 있으면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박준영 의원이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 국회의원이었다가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아마 현재까지 실형을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전남 도지사도 하셨었죠. 그리고 원래 기자 출신이시죠. 1980년 5월 그 당시에 중앙일보로 기자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실은 또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고 그러긴도 하지만 5.18 유공자예요. 무엇 때문에 유공자였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 당시에 이제 언론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해직당하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거 관련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5.18 관련해서 이분이 약간 좀 알려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님을 위한 행진곡 있잖아요. 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신 뒤에 5.18 기념식, 그 전에까지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이제 5.18 기념식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이제 재창이었어요. 이 재창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는 합창으로 바꿨습니다. 광주 시민이나 5.18 관계자들이 이제 반발을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끝까지 합창으로 밀어붙였죠. 합창과 재창의 차이가 뭐냐? 합창은 그냥 합창단만 부르는 겁니다.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재창은 그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이제 기립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거든요. 어떤 행사의 노래의 격으로 따지면은 당연하게 합창보다는 재창이 훨씬 격이 높은 거죠. 일부 합창단만 부르는 것과 참석자 전원이 같이 부르는 것의 의미가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집권하고 나서 5.18 기념식에서 재창을 하지 말고 합창을 하는 걸로 이제 바꾸셨던 거죠. 이제 아마 보훈처를 통해서 바꾸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기까지도 이게 이어졌어요. 근데 박준영 의원이 2014년 5.18 기념식장에서 이분이 약간 덜출 행동을 했어요. 합창단이 님을 위한 행진곡 합창을 하는데, 이분과 다른 몇 분이 이제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노래를 따라 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합창이었는데 본인들은 이걸 합창이 아니라 재창으로 받아들이겠다. 우리는 재창이나 형식을 고집하겠다. 이제 그런 식의 자기 나름대로는 소신 행동을 한 겁니다. 이제 이게 꼭 이분의 어떤 나름대로는 이게 특별한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본인이 그 5.18에 관련된 애정도 있고 소신도 있고 또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표출할 만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고집이나 연기도 이제 갖추었 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하고 뭐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저기 5.18 유공자다. 그런데 5.18, 그러니까 당연히 5.18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5월 18일 날 해마다 되면은. 근데 그 5.18 기념식장이나 또 이제 묘역 일대에 걸린 만장, 현수막, 거기에 그 문구가 쓰인 걸 보면은 나도 소름이 끼친다. 겁이 나고. 5.18 그 유공자인 나도, 내가 이럴진데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그 보면서 기분이 어떻겠느냐. 겁이 나서 오고 싶겠느냐. 5.18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 건 이제 5.18을 광주만의 5.18로 그 국한시켜버리고 고립시켜 나가는 그런 행동이다. 이제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실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5.18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건 이해는 합니다. 그 워낙 5.18 단체나 이런 쪽에서 진짜 뭐라 그럴까 거의 원한 비슷한 그 분노, 원한 이제 그런 어떤 그 정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 5.18에 대라 하면은 이제 좀 겁부터 내는 분들이 그걸 낸다는 게 사실은 그 안에 이제 그 배경에 분노나 증오, 혐오가 깔려 있는 거죠. 저것들 보기 싫다는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이제 5.18일 유공자나 광주 시민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박준영 전 의원 같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적지가 않아요. 그 숫자가 물론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뭐 샘플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확인할 수는 없죠. 하지만 광주 현지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이제 그 공식적인 그 이를테면은 좌파나 이 친노나 뭐 이제 5.18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그 광주 현지의 분위기랑 다른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마음속에 생각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이제 분위기라는 걸 고려해 보면은 그렇게 5.18이나 이런 그 5.18의 뭐랄까 투쟁적인 분노 정서 위주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 그 숫자가 적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제가 저도 광주 출신, 고향이 광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이야기도 듣고 또 그 이야기 들어보고 그런 거로는 제가 피부로 느낀 경험으로도 그게 적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5.18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5.18 단체나 이런 쪽에서 과격파들이 강조하는 투쟁 일변도 막 그냥 분노 막 그냥 이런 식의 가치와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 중에 단적인 게 이제 그 국가 권력이 그 공백 상태였거든요. 5월 그 당시에 이제 며칠 동안은 흔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좌파들은 이제 해방 뭐라고 합니까? 해방구라고 부르고 그렇죠. 이제 이를테면은 그 기존의 국가 권력이 공백기였단 말이에요. 행정 기능이 실종됐죠. 뭐 다 공무원들이 이를테면은 그냥 출근 안 하거나 또 피하거나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당시 광주 현지에서 살인이나 강도 뭐 이런 그 강력 범죄가 뭐 그 5.18 측에서는 전혀 없었다 그러는데 그것까지 내가 원래 저는 뭐 전혀란 말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담은 못하지만 거의 굉장히 적었다. 오히려 일상적인 기간보다도 다른 뭐 지역보다 도시보다도 더 적었다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5.18의 정신이라는 게 우리가 뭐 계속해서 뭐 군부 독재 아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제 그 민주화된 시대인데 계속해서 투쟁 이야기만 하기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시대는 정말 시민적인 특성으로서 법치, 민주, 어떤 그 도덕 그런 것을 강조해야 될 때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5.18에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 정신적 가치도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5.18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이나 이제 5.18 단체나 광주 시민들이 5.18 단체나 유공자들에게 느끼는 불만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1980년에 광주 시민
시민들이 그 당시 계셨던 분들은 다 유공자이자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쪽으로 말해서 돌아가신 분들 외에 그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부상자를 위해서 헌혈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유공자 아닙니까? 그리고 예, 시민분들 지나가면은 김밥 싸주고 중국밥 싸주고 물 한 그릇이다 떠준 분들, 그분들이 다 그 이름 없는 민초인데 유공자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은 우리 뭐 저희들 모두 어떻게 보면은 그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실 때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보상받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뭐 5.18 단체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좀 하여튼 횡포 부린다는 지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5.18은 그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많고, 또 이제 시민들이, 광주 시민들이 그 불만을 갖는 요소도 많은데, 우파들이 5.18을 좀 이슈화하려 그러면은 이런 점을 좀 타겟으로 삼을 필요도 있지 않겠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5.18의 진실을 파헤치고 이 문제를 정말 그 국가의 이 어떤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국가 건설에 기여하는 힘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은 광주 시민들이 좀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광주 내부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서로 다른 양자 견해가 좀 대립하도록 좀 그런 전선을 형성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그 김진태와 김한원이 접근하는 방식은 애초부터 그 좀 전혀 초점이 달랐죠. 뭐 자신들은 그게 이제 그 북한군의 소행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광주 시민의 이제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뜻이라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 솔직히 그게 먹히는 이야기입니까? 너무 좀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들던데, 결국 뭐 5.18 그리고 광주를 김씨조선 북한과 이제 연결하려는 그런 의도잖아요. 이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결국은 그 호남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5.18에 대한 다른 해석과 그 5.18을 문제를 놓고 우파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세력들 전체를 호남 전체를 적으로 돌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오해라고만 볼 수도 없는 게, 사실 호남 문제를 놓고 우파가 계속해서 보여온 태도가 뭐 어떤 것입니까? 이게 그냥 오랫동안 쌓여온 그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변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심지어 지만원 같은 경우는 그 국회에서 이번에 토론 공청회인가 뭐 하면서 그 만든 자료집에 광주는 우리의 적이라고 버젓이 써놨다고 그러던데, 그래놓고도 그게 광주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명예 회복을 위한 거라고 말하는, 이거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정치투쟁이라는 게 필요할 경우에는 상대방을 완전히 적으로 삼아서 포위를 해가지고 선멸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해야죠. 사실 저는 이제 일베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보수 정신의 저는 정말 진정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게 욕한다는 의미는 꼭 욕하는 비하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여튼 이제 그 일베나 이제 어쨌든 일베나 기타 호남 혐오주의자들이 사실 노골적으로 그 표명해온 노선이 이것이거든요. 호남을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내자, 배제하자, 그거였잖아요. 이번에도 이 지만원 사태 생기고 김진태 이거 문제가 생기고 뭐 5.18 유공자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북한군 문제 이야기 나오니까 뭐 유튜브니 그다음에 네이버니 어느 쪽에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 보세요. 댓글들 보십시오. 호남은 뭐 다 대한민국이 아니다, 쫓아내자, 이제 사실은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핵심이라고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그게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 뭐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진짜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뭐 젊은 분들도 많습니다. 뭐 젊은 분들에게는 지역 감정 없다고 그러는데, 뭐 호남 혐오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젊은 분들도 오히려 더 심하게 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게 이게 정말 가능한 목표인가 하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은 이런 목표를 세운 적이 있다고 해서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대로 이제 호남을 고립시키고 소외시켜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호남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사라질 거다. 이제 그렇게 자신을 했다고 뭐 그렇게 들었어요. 이것도 역시 뭐 하나의 루머일 수 있겠습니다. 워낙 루머가 많은 그런 사이니까. 하지만 일베나 뭐 호남 혐오주의자들이 호남은 대한민국 밖으로 내쫓자, 뭐 심지어는 아예 멸종을 시키자, 뭐 이렇게 발언 공공연하게 해오시는 거 보면은 그런 생각을 했을 개연성도 저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정치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겁니다. 정치는 사실 이거 전쟁 대신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하면은 결국 어마어마한 희생과 비극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전쟁 대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래 그 전쟁은 가장 쉽게 견해 차이의 이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무력을 동원해서 그냥 뭐 다른 게 필요 없죠. 근데 그건 어마어마한 그 피해와 비극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쟁 대신 하는 게 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전쟁이라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말로 하는 전쟁이긴 하지만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는 투쟁의 기술이 동원이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 말로 하는 전쟁이 이게 투쟁의 기술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로 하는 전쟁이라는 이야기는 그 전쟁의 목표가 뭘 입증하냐 하는 거냐면 힘의 우위가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를 하는 목표는 전쟁 대신 하는 게 정치인데 그 정치를 말로 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동시에 그 정치의 목표가 힘의 우위를 입증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힘이 세다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보다 정치적으로 옳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게 정치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건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건 뭐 제가 정치학을 배우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이게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얻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정당성,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정당성의 핵심에 공동체의 통합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그 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를 하는 목표가 전쟁 대신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전쟁 대신 하는 것이 그래서 말로 하는 전쟁이고, 그렇다면 상대방을 설득해가지고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으면 전쟁에서 다 죽여버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전쟁 대신 정치를 선택했다는 건 상대방을 정치적 정당성으로 설득해서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국가나 사회를 통합한다는 그 기본적인 목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100% 인정이라는 건 통합은 없죠. 하지만 최소한 그래 내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너희 어떤 명분에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갈게 하는 식의 통합이라도 저는 돼야 한다고,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뭐 일베나 호남 혐오주의자들이 해온 노선은 뭐였습니까? 그 사람들의 정신이나 가치관이 공동체의 통합이었습니까? 아니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호남은 대한민국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심지어는 그냥 멸종시켜야 한다. 이게 공동체 통합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남을 배제하면서 호남이 물론 다 멸종돼 버리면은 통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멸종시킬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뭐 그 중에는 그냥 지금 현재 호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아버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고 호남 출신이면 전부 다 머리에 바람구멍을 열야 한다고 제가 일베에서 저 읽은 댓글이에요. 그렇게 말하던데 그냥 그 얘들이 하는 농담이니까 웃고 지나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일단은 거기에 달리는 그 찬성이 추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식의 그 댓글이나 그런 주장에 한마디로 이제 그 일베나 호남 혐오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정책 가치관은 공동체 통합이 아니라 분열과 배제였거든요. 저는 이거에 애초부터 우리나라 우파가
뭐 우파라고까지 확대해서 말하면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우파의 핵심이 저는 일베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일베의 핵심으로 한 우리나라 우파는 정치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같은 공동체의 통합이 아니라 공동체의 배제와 분열, 심지어는 거의 인종주의적인 그 몰살을 내세우는 목표로 내세우는 그런 정치 세력이 국민들 전반에 그 설득을 지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결과가 그렇게 정치적 예정된 정치적 패배의 결과가 지금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문재인의 집권은 아닙니까? 호남이 그 인구나 정치적 지분에서 결코 적은 데가 아닙니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대립 구도가 영남과 호남 그리고 호남과 기타 대한민국 나머지로 딱 대립 양구나 대화스탄가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적지 않은 지분을 가진 그 호남을 공동체에서 아예 배제하려는 목표가 그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죠. 설득력이 없으면 정치적으로 국민들 대중에게 설득력이 없으면 정치적으로 패배하는 겁니다. 명백해요. 물론 이제 호남 정말 저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호남의 문제. 호남 특유의 그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반 기업, 반 시장, 반 자본주의. 나아가서 반 대한민국 정서가 있습니다. 우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화를 내고 그런 것 저도 알고 있고 이거 지금 호남 문제 고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차원의 숙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지금처럼 광주는 우리의 적이라고 하지 않 그러면서 5.18 광주 호남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방식인가? 이게 이런 방식이 맞는지 좀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거 좋죠. 근데 해결했냐는 겁니다. 이번 5.18 파문은 우리나라 우파의 그 정치적 무능력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뭐 지금 우파들 보면 분위기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막 그냥 SNS나 페이스북이나 그 다른 SNS 그리고 유튜브 보면은 막 그냥 유튜브 그 우파 방송들 그 조회수도 그렇고 추천도 그렇고 댓글도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그냥 대한민국 정부가 막 그냥 그 호남을 타도하기 위해서 총 걸기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로 보면은. 야, 제가 이해는 합니다. 문재인이 오직 삽질했습니까? 그리고 막장 삽질하고 국정 완전히 지금 막 개판이잖아요. 그렇게 분노가 부부 끓고 있는데 이제 5.18 문제, 광주 문제, 평소에 그 우파가 미워하던 호남 문제 걸리니까 오죽하겠어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로 보면은 이 세상 모두가 광주 호남 타도하기 위해서 총 걸기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번 따져보죠. 리얼미터 여론조사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 제가 두 개만 확인했습니다만 두 개 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꺾였다 그러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벌써 몇 개월 동안 계속 상승세였잖아요. 근데 꺾였어요, 그게. 그게 이제 5.18 파문의 영향이라고 그럽니다. 아니라고, 다른 영향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치적 현안으로 가장 두드러진 게 5.18 파문이었다는 거 보면은 그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우파들이 이제 또 그러죠. 이런 조사 그래 믿지 마라. 하나도 믿을 수 없고 사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파들 마음에 안 드는, 우파뿐만 아니라 좌파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사기라고 많이 그러죠. 근데, 아니 우리나라 그동안에 역대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이런 것에서 여론조사랑 다른 결과가 나온 적이 얼마나 있나요? 아주 사소한 기술적인 뭐라고 할까 실수 같은 거 펴놓고는 거의 다 여론조사처럼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이번에 행사 당사자들 의원들 김진태 이제 이런 의원들 징계에 나섰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여론 동향을 읽을 줄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심지어 의원들 당사자들도 사실은 좀 말을 슬슬 바꾸면서 발을 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김진태야 이제 자기 어떤 그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그런지 강하게 계속 나갑니다만은, 전에도 한번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뭐냐, 좌파가 굉장히 허접해요. 우리나라 좌파들 정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 좌파가 이대로 집권하면 나라 망할 거예요. 저는 사실 문재인 집권하기 전부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문재인 집권하면 나라 망한다. 비유적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사실 그대로 나라가 망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 글을 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가 정권을 차지하고 집권하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나라의 거대한 시대적 주류가 됐다는 거예요. 메인스트림. 이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건 왜 그런가? 좌파가 허접하지만 좀 심하게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우파보다는 좀 털끝만큼이라도 좀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량적으로 따지면은 한 0.0001g 정도 나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나았다는, 좌파가 나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잡았고 시대의 주류가 됐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엄중한 사실입니다. 엄정한 사실이에요. 이 명명백백한 이 사실에 그 엄정함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실은 그 사실 자체도 모르는 우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뭐 너 왜 팩트대로만 이야기해야지 뭐 허접한 소리 하냐고 누가 뭐 그러셨더라고요. 제가 팩트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마칠까 합니다. 이 팩트는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평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상식이죠. 그 상식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로 70년 가까운 세월이죠. 지금 딱 한 명 빼고, 그러니까 김대중 한 명 빼고 나머지 모두가 영남 출신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여기 굉장히 어마무시한 사실인데 이걸 우리나라 우파들은 굉장히 당연시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상식적으로 따지면 이건 좀 당연하다고 상식이라고 보기는 좀 이상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 김대중 빼놓고 다 우파야 영남이었다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은 어차피 호남 정권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정실주의, 연고주의 굉장히 강한 사회 아닙니까? 대통령도 그런 식의 권력을 행사 많이 해왔고요. 근데 노무현과 문재인이 PK, 부산에 기반을 둔 정치인이라는 게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실제로 집권하고 나서 PK나 그쪽에 많이 혜택을 준 것도 사실이잖아요. 호남과도 어느 정도 많이 나눴습니다만. 이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제 이거 제가 말하는 것은 또 이제 뭐 노무현 문재인까지는 호남 정권에 포함시킨다 해도, 그런다 해도 절대적으로 영남 정권이 우세였다, 강세였다 하는 건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우파들이 좀 진지하게.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 우파들이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누구 책임이 가장 많은 겁니까? 그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영남 대통령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그러면 영남 정권이 책임을 좀 제일 크게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우파들 영남 때문에 나라가 이제 발전했다, 뭐 영남 정권 때문에, 영남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발전했다, 뭐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문제가 생긴 것도 영남 정권의 탓이 제일 크다는 것도 신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라가 성공한 것은, 발전한 것은 영남 정권 탓이지만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호남 정권 탓입니까? 뭐 그렇다 치죠. 그러면 호남이 워낙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논리가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호남 탓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호남 정권이 등장하게 만든 그 빈 틈은 누가 만든 겁니까? 영남 정권이 만든 거 아닌가요? 제일 오랫동안 집권해왔잖아요. 그리고 영남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메인스트림이었고 주류였고 가장 많은 의사결정권 행사를 해왔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이 정치를 오랫동안 규정해온 대립조선을 만들어 온 영원함 대립, 그리고 그 대립의 또 다른 측면이 이제 진보와 보수의 이제 대결이죠. 저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좀 어지럽고 실패를 거듭해온 이유가 실은 누가 더 상대를 잘 배제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이제 승부가 갈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승부가 누가 더 상대방을 더 포용하고 담아낼 수 있느냐, 거기에서 좀 갈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돼야 된다. 돼야 된다기보다는 그렇게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포용을 하고 해서 굴복하거나 타협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 우파의 문제가 호남을 정식으로 비판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영남이 우리나라 보수가 호남을 정식으로 비판할 수 있으면 혐오하지 않습니다. 실은 제대로 비판할 능력과 용기, 자신감이 없으니까 숨어서 혐오만 하는 거거든요. 혐오를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실은. 그나마도 그것도 저기 영남의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강세라고 생각하니까 혐오하지. 좀만 세 불리하다 싶으면 호남 혐오도 대놓고 못하고 뒤에 숨어서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영남과 보수, 한마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호남을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판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혐오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혐오와 비판 다르잖아요. 혐오하는 그 순간 이미 혐오의 대상이 실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상당한 정도 어떤 정당성의 명분을 얻어버립니다. 왜냐? 이미 혐오하는 그 상대가 혐오라는 형식을 통해서 원초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은 상당한 정도 점수를 얻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당성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파가 그동안 해온 일이 그거예요. 그렇게 많이 비판받을 여지가 많고 문제가 많은 호남한테 혐오를 해줌으로써 호남의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호남 문제, 지역 문제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나는 호남 더 많이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보수가 지금 같은 태도는 정말 벗어나야 된다. 정말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지만 저는 이제 사실 제 스탠스라는 게 이게 영호남 양쪽에서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욕을 얻어먹는 스탠스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저보고 다 모두각이라고 비난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모두각이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양쪽 다 서로를 인정하자 주의예요. 좀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제 주장이 제가 거창하게 뛰는 게 아니라 제 주장이 최소한의 어떤 그 상식처럼 자리 잡을 때 우리나라가 희망이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